2008년 2월 12일 화요일, 지방의 한 가정집에 눈부신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환한 조명 아래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살의 오 씨. 그녀의 두 눈은 이미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 쥔 하얀 티슈는 눈물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그녀를 비추자 여자는 가슴을 쥐어짜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우리 형진이를 찾아주세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우리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고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간절하게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데리고 있다면 제발 집으로만 보내달라고 보내주세요. 엄마가 영진아, 잘못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야 해. 그 모습을 본 시청자들은 함께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6살 짧은 머리에 눈이 동그랗고 맑았던 아이, 키 112cm의 몸무게, 23kg의 작은 아이가 울산의 어느 골목에서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방송을 본 전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울산에서 차로 40분을 달려가야 하는 경주 내남면의 어느 황량한 논두렁. 그곳에 버려진 120cm 높이의 녹슨 드럼통 안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시커멓게 타버린 무언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차갑고 어두운 드럼통 속에서 뜨거운 불길에 휩싸인 채 누군가의 미래가 한 줌재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오후 형진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방송에 나와 전 국민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그 엄마는 왜 그토록 서럽게 울었던 걸까요? 그리고 누군가의 꿈을 드럼통에 넣어 불태운 악마는 누구일까요? 오늘 홍영웅의 사건 파일에서는 2008년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울산 형진군의 실종 사건, 그 추악한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미제 사건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홍영웅의 사건 파일 시작합니다. 2008년 2월 11일 월요일, 설 연휴가 막 끝난 참이라 공기가 유난히 차갑던 오후였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 한 한적한 주택가, 그곳에는 지어진 지 오래되어 외벽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2층 빌라가 한 채 있었습니다. 녹슨 철제 계단이 위태롭게 붙어있는 그 건물의 1층 현관문이 오후 2시쯤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조그만 아이가 삐죽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모자가 달린 두툼한 녹색 점퍼를 챙겨 입고 노란색 체육복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형진이는 현관 앞에 놓인 커다란 검은색 슬리퍼에 발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112cm의 작은 키에 23kg밖에 안 되는 야윈 아이에게 그 슬리퍼는 너무나 크고 헐거워 보였습니다. 엄마, 동네 슈퍼 앞에 오락하러 갔다 올게요. 형진이는 밝게 소리치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탁, 탁, 탁. 헐거운 슬리퍼가 시멘트 바닥에 닿는 소리가 조용한 골목 안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 2층 창가에 서 있던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는 창문을 열어 소리쳤습니다. 형진아, 날도 추운데 반바지 입고 나가. 네, 엄마. 괜찮아요. 아이는 고개를 돌려 활짝 웃어 보이고는 이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형진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4시가 지나자 겨울 해가 짧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의 어둠이 깔리고 보일러 돌아가는 윙 소리가 집집마다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형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시, 6시,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려오는 적막한 거실에서 계모 오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다급한 표정으로 골목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형진아, 우형진, 어디 간 거야? 골목 끝 슈퍼마켓에 달려가 보았지만 주인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형진이를 본 적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근처 오락실과 PC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노란 바지를 입은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녁 7시가 넘은 시각, 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서로 전화를 거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6살 아들이 집 근처에서 사라졌다는 신고였습니다. 2008년 2월 12일 새벽 울산 남부경찰서 형사들이 비상 소집되었습니다. 당시 막 도입되었던 실종아동 긴급 전파 시스템인 엠버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울산 시내 전광판과 사람들의 휴대전화로 형진이의 인상착의가 전송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경찰이 투입되어 재개발 예정지의 빈집 문을 발로 차서 열고 차가운 묘원 주변과 뒷산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보통 유괴라면 걸려와야 할 협박 전화도 몸값을 요구하는 문자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좁은 주택가 골목에서 6살 아이를 봤다는 목격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형진이는 마치 연기처럼 그 자리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2001년 11월에 태어난 아이는 실종 당시 겨우 6살이었습니다.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에 밤토리처럼 동그랗고 맑은 눈을 가진 형진이는 동네에서도 인사를 잘하는 예의 바른 아이로 통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은 형진이를 두고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6살인데 어른처럼 말을 하고 글도 벌써 다 떼버린 영재였다고요. 하지만 그 똑똑한 아이는 자기 몸에 새겨지는 시퍼런 멍 자국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형진이의 비극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친엄마와 아빠는 아이가 돌도 되기 전에 헤어졌습니다. 아빠는 직업도 없이 빚만 늘려갔고 아내를 때리는 것도 모자라 여러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다녔습니다. 밖에서는 다른 여자들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면서 정작 집에는 아이 기저귀 값이나 분유값 한 푼 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친엄마는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시댁에 맡겨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아이를 만나지 않겠다는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고모집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던 형진이는 2007년 4월에 다시 아빠가 있는 울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새엄마 오씨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2008년 4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식 비용을 준비하는 동안 형진이의 삶은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형진이의 뺨이 자주 빨갛게 부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디 다쳤느냐고 물으면 형진이는 늘 괜찮다며 생글생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맑은 눈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목에는 누군가에게 긁힌 듯한 상처가 선명했고 이웃들은 복도에서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당시만 해도 남의 집 훈육에 참견하는 것은 신뢰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웃들은 형진이의 얼굴에 멍이 늘어갈수록 고개를 돌렸고 그렇게 아이는 유일한 구원의 손길들을 잃어갔습니다. 형진이가 남긴 스케치북에는 아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형진이는 그림 속에 세 사람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자신은 입꼬리를 올리고 활짝 웃고 있었지만 아빠는 화가 난 눈과 입으로 그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새엄마 오씨의 얼굴이었습니다. 형진이는 엄마의 입은 웃고 있게 그렸지만 눈은 무섭게 치켜뜬 환한 모양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6살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새엄마가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눈이 언제든지 자신을 향해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강력 사건으로 분류하고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6살 아이가 연고도 없는 곳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집 앞 오락실에 가겠다고 나간 뒤 증발했으니까요. 수사본부가 차려지자마자 형사들이 가장 먼저 의심한 곳은 뜻밖에도 서울이었습니다. 혹시 친엄마가 아이를 몰래 데려간 건 아닐까? 경찰은 형진이를 낳아준 친엄마가 아이를 그리워한 나머지 울산까지 내려와 몰래 데려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서울로 급파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마주한 친엄마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형진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피눈물을 쏟아냈거든요. 우리 형진이가 실종됐다니요. 제가 만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친엄마는 형진이 아빠가 전화번호까지 바꾸는 바람에 아이의 목소리조차 듣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녀에게
실종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경찰이 확인해 보니 그녀는 울산에 내려온 기록조차 없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이 빗나간 순간이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울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백 명의 경찰 기동대원이 투입되어 낡은 빌라 주변을 겹겹이 에워싸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비어있는 흉물스러운 빈집들의 문을 하나하나 뜯어내고 들어갔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찬바람이 들이치는 어두운 방 안을 손전등으로 비추었지만 그곳엔 형진이가 아닌 켜켜이 쌓인 먼지와 곰팡이 냄새뿐이었습니다. 묘원 주변의 수풀을 헤치고 얼어붙은 산길을 올라가며 형진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엠버 경보를 통해 전국에 형진이의 얼굴이 퍼져나갔습니다. 112cm의 작은 키, 녹색 점퍼와 노란 체육복 바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목격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형진이가 가겠다고 했던 슈퍼 앞 오락실 주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형진이는 여기 오지 않았어요. 6살짜리 꼬마가 오면 금방 눈에 띄는데 본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이는 분명 집을 나섰는데 골목 밖으로 나가는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2008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골목마다 촘촘하게 설치된 CCTV가 없었습니다. 범인이 마음만 먹으면 아이를 차에 태워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었고 목격자가 없다면 추적할 방법도 막막하던 시절이었죠. 유괴라고 하기엔 돈을 요구하는 전화 한 통 없었고 사고라고 하기엔 시신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사람들의 관심은 점차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눈에는 한 사람의 알리바이가 너무나도 매끄럽다는 사실이 보였습니다. 바로 실종 당일 집 주변을 산책했다던 계모 오 씨였습니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갔습니다. 형진이가 사라진 2008년 2월 10일부터 하루, 이틀, 3일. 날짜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의 희망은 조금씩 깎여나갔습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매서웠고 길거리에 붙은 형진이의 전단지는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다 끝부분이 너덜너덜하게 찢겨나갔습니다. 전국에는 엠버 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엔 이 시스템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고속도로 전광판에도 지하철 입구의 모니터에도 노란 바지를 입고 웃고 있는 형진이의 얼굴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지나가다가도 노란색 옷을 입은 아이만 보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돌아보곤 했습니다. 작고 어두운 방에서 형진이의 친엄마는 텔레비전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형진이가 사라졌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데려왔어야 했는데. 조금만 참아 형진아. 엄마가 곧 갈게. 그녀는 매일 밤 형진이의 돌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형진이는 아무 말 없이 뒷모습만 보이며 멀어져 갔습니다. 친엄마는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서 매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 시간 형진이의 계모 오 씨는 세상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오 씨는 수사팀 형사들이 찾아올 때마다 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형진이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보던 그림책, 아이가 아끼던 로봇 장난감. 그녀는 그것들을 만지며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그 장난감 위로 쌓이는 먼지는 누구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는 점점 막다른 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경찰이 투입되어 울산 시내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자 수사팀 내부에서도 초조함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형진이가 영영 미제 사건으로 남는 건 아닐까? 유괴범이 아이를 데리고 벌써 울산을 빠져나간 건 아닐까요? 형사들은 담배 연기 자욱한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수천 장의 수사 기록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주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사건 당일의 기록들이 담긴 서류 뭉치 속이었습니다. 경찰은 초기에 가족들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수백 건이 넘는 번호들 사이에서 계모 오 씨의 짤막한 통화 한 통은 그리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2시 17분, 그녀가 남동생과 나눈 3분 42초의 통화 기록.
평범한 통화처럼 보였던 이 숫자들이 사실은 형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유일한 이정표였습니다. 2008년 2월 12일 오후 울산 남부경찰서 수사본부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피로로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울산의 산과 들을 뒤졌지만 형진이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고 수사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드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통신 기록을 분석하던 젊은 형사 한 명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팀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오 씨의 통화 기록이 이상합니다. 형사가 내민 서류에는 계모 오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찍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인 2월 11일 오후 2시 17분. 그녀는 분명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진이가 오락실에 간 사이 자신은 집 근처 골목을 산책하며 아이를 찾았다고 말이죠. 하지만 기지국이 가리키는 위치는 울산 남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신호가 잡힌 곳은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울산에서 차로 40분을 넘게 달려야 하는 황량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산책을 했다더니 왜 이 시간에 경주에 가 있는 거야? 수사팀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 씨가 통화했던 그 3분 42초 동안 그녀의 몸은 울산의 집이 아니라 경주의 낯선 논두렁 위에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그녀의 동선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17분 경주 내남면, 그리고 오후 3시 41분에도 여전히 경주 기지국의 신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 씨는 적어도 2시간 가까이 경주에 머물렀던 겁니다. 아이가 실종되어 애가타게 골목을 뒤졌다던 그 시간에 그녀는 대체 왜 연고도 없는 타향의 논두렁을 서성였을까요? 경찰은 즉시 오 씨를 경찰서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이 부어 있었고 가냘픈 목소리로 아이를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통신 기록을 책상 위에 탁 내려놓자 그녀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오후에 경주에는 왜 가셨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2월 11일 오후 어디 계셨습니까? 오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에 있었어요. 거짓말 그만하십시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통화 기록이 여기다 있습니다. 오후 2시 17분 경주시 내남면에서 통화하셨습니다. 오후 3시 41분 같은 지역에서 또 통화하셨습니다. 왜 경주에 가셨습니까? 침묵과 함께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형진이와 함께 갔습니까? 오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혼자 갔습니까? 아이를 두고? 형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금 전국이 형진이를 찾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경찰이 산을 뒤지고 있습니다. 방송에도 나오셨지 않습니까? 눈물까지 흘리면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형진이가 정말 실종된 겁니까? 오 씨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형진이는 어디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흘린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형진이의 위치가 아니라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하는 참혹한 고백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오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형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사고였어요. 그 한마디에 취조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파서 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가 숨을 안 쉬더라고요.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입니까? 2월 5일. 저녁이었어요. 어디서요? 집에서요. 오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너무 버릇이 없어서 한 대 때린 거였어요. 죽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형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6살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 죽였다는 겁니까? 어떻게 죽였습니까? 그냥 몇 대 때렸어요. 뭘로요? 그냥 손에 잡히는 걸로요. 오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다음엔요? 애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언제 죽었다는 걸 알았습니까?
그날 밤에 아이가 숨을 안 쉬었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 다음엔 뭘 했습니까? 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이박스에 넣었어요. 그리고요? 택시 불렀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경주요. 내남면. 왜 거기로 갔습니까? 아는 곳이었어요. 사람 안 다니는 논두렁이 있거든요.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 씨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드럼통이 있었어요. 높이가 한 여기 배까지 오는. 그 안에 넣었어요. 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요? 휘발유를 그 안에 부었어요. 그리고 불을 붙였어요. 조사실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혼자 했습니까? 네. 23kg 종이박스를 택시까지 옮기고 경주까지 가서 드럼통에 넣었다는 겁니까? 혼자서? 네. 하지만 형사는 의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 자백으로 그동안 방송에 나와 전 국민을 울렸던 그 눈물은 모두 시뻘건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수사가 그녀의 알리바이를 깨뜨린 순간 형진이의 실종은 비극적인 살인 사건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과학은 발전한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남긴 그 짤막한 전파 신호 하나가 진실을 향한 가장 강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 씨의 자백으로 베테랑 형사들의 눈빛은 오히려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자백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수사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곧바로 3명의 인물을 용의 선상에 올리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당연히 자백을 했던 계모 오 씨였습니다. 그녀는 형진이가 밥을 안 먹고 대든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냘픈 체구를 본 형사들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23kg. 박스의 무게는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 택시에 싣고 경주까지 달려가 도로에서 500m나 떨어진 논두렁까지 혼자 들고 갔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두 번째 용의자로 떠오른 사람이 바로 친아빠 우 씨였습니다. 형사들은 그가 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거나 혹은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힘을 보탰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2월 5일 저녁, 그리고 2월 6일 아침에 어디 계셨습니까? 형사들의 추궁에 아빠 우 씨는 멍한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2월 5일 저녁에는 재래시장에 있는 친구 가게에서 일손을 돕고 있었고 다음 날 아침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 아내가 나가는 줄도 몰랐다는 겁니다. 확인 결과 시장 상인들이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형진이가 맞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척한 비겁한 아빠였지만 적어도 그날 밤의 직접적인 공범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용의자는 실종 당일 오 씨와 통화했던 남동생이었습니다. 경주 내남면 기지국에서 3분 42초간 나눈 통화. 혹시 남동생이 누나의 범행을 돕기 위해 경주에서 만났던 것은 아닐까요? 경찰은 즉시 남동생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은 당시 울산에 있었고 누나와의 통화는 그저 일상적인 안부 전화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오 씨가 경주에서 남동생에게 전화를 건 것은 아이를 태우는 그 끔찍한 시간 동안 밀려오는 공포를 달래기 위한 비정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결국 모든 화살은 다시 오 씨 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형사들은 그녀가 23kg의 시신을 담은 박스를 어떻게 혼자 옮겼는지 끈질기게 캐물었습니다. 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죽을 힘을 다해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사람의 악독함은 때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힘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법입니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23kg 아이의 무게를 도끼로 버텨냈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녀의 진술이 사실인지 증명할 시신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2월 13일 새벽 3시 수사팀은 수갑을 찬 오 씨를 태우고 어둠이 짙게 깔린 경주 내남면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소름 끼치는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웅웅거리며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오 씨는 창밖의 어둠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08년 2월 13일 새벽 3시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의 어느 한적한 시골길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논바닥을 훑고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오는 그곳에 경찰차 몇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오 씨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은 손전등을 켜고 그녀의 뒤를 쫓았습니다. 도로에서 500m쯤 떨어진 논두렁 끝자락, 그곳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녹슨 철제 드럼통 하나가 보였습니다. 높이 120cm, 뚜껑이 덮여있는 그 드럼통 앞에 멈춰 선 오 씨가 무표정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에요. 저 안에 넣었어요. 형사가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드럼통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과 함께 뚜껑이 열리자 코를 찌르는 휘발유 냄새와 비릿한 탄내가 확 끼쳐왔습니다. 손전등 빛이 어두운 통 안을 비추었습니다. 그곳엔 검게 타버린,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작은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23kg의 작은 영혼, 형진이었습니다. 범행은 치밀했습니다. 오 씨는 2월 5일 저녁 7시 30분경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밤새 시신을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이를 종이박스에 담아 차에 실었습니다. 그녀는 미리 봐두었던 경주의 이외진 논두렁으로 달려와 드럼통에 시신을 넣고 휘발유를 부어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솟구치는 동안 그녀는 그 옆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지나온 복선들을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앞에서 형진이가 신고 나갔다던 그 커다란 검은색 슬리퍼. 사실 형진이는 그 슬리퍼를 신고 나간 적이 없습니다. 오 씨가 아이를 실종으로 위장하기 위해 감춰두었던 것이죠. 앞에서 보았던 형진이의 그림 속 엄마의 얼굴.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화가 나 있던 그 기괴한 모습은 결국 방송에서 오열하면서도 속으로는 시신을 태울 궁리를 하던 오 씨의 이중성을 아이가 본능적으로 그려낸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서울의 친엄마를 의심했던 것도, 오 씨가 흘린 눈물에 속아 유괴 가능성만 뒤졌던 것도 모두 그녀의 치밀한 연극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남동생과 나눈 그 짧은 통화 기록이, 그리고 기지국이 남긴 전파 신호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 돌아올 줄은 말입니다. 모든 증거는 이제 단 한 사람, 오 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휘두른 폭력의 무게, 드럼통의 높이, 그리고 타버린 시신의 상태까지 퍼즐은 잔인할 정도로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악마 같은 범죄에 대한 법의 심판, 그리고 홀로 남겨진 친엄마의 피눈물뿐입니다. 2008년 2월 12일 울산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형진이 스케치북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6살 아이가 남긴 스케치북에는 오늘 잘한 점은 단 한 칸도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잘못한 점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거짓말을 많이 했다. 밥을 빨리 안 먹었다. 형진이가 잘못했다는 자책만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집안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죄라고 느끼며 살았을 것이라고요. 계모 오 씨는 형진이를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형진이는 사랑해야 할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짐덩이에 불과했습니다. 4월에 있을 화려한 결혼식. 하지만 현실은 빚더미였고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아무 저항도 못하는 6살 형진이에게 쏟아졌습니다. 2월 5일 저녁 7시 30분 밥을 잘 안 먹고 대든다는 이유로 시작된 매질은 무려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오 씨는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23kg의 작은 몸은 내장이 파열될 정도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형진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죽이러 달려드는 계모의 환한 눈이었습니다. 아이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나쁜 아이라서 맞는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을 겁니다. 2008년 4월 22일 울산지방법원 재판정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검찰은 전 국민을 속이고 아이를 불태운 오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족들의 탄원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탕, 탕, 탕. 법망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통곡과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6살 아이의 목숨값이 고작 15년이냐는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형진이의 친엄마였습니다. 그녀는 형진이의 시신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형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으로 봤습니다. 울산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형진이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시신은 이미 화장됐습니다. 친아버지가 가져갔습니다. 형진이를 보여주세요. 안 됩니다. 생모는 권리가 없습니다. 제발이요. 한 번만이라도. 안 됩니다. 친엄마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진이 시신도 유골도 볼 수 없었습니다. 친아버지는 형진이를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친엄마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친엄마는 형진이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유치원을 찾아갔습니다. 형진이 흔적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형진이 사진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계모가 다 가져갔어요. 사진 한 장 없었습니다. 친엄마는 둘째 이모부와 함께 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형진이 사진이라도, 최근 사진이라도 주세요. 없습니다. 유치원 사진도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실종 신고할 때 쓴 거. 친엄마는 형진이 물건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친아버지가 가져온 건 노란색 바지 하나, 단추 떨어진 티셔츠 하나, 낡은 운동화 한 켤레. 그게 전부였습니다. 친엄마는 그것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형진이 냄새가 났습니다. 작은 형진이. 친엄마는 화장터로 갔습니다. 형진이 옷을 태웠습니다. 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재를 뿌렸습니다. 형진아, 학교도 못 가본 우리 형진이. 여기서 친구들이랑 뛰어놀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재가 날렸습니다. 운동장에 흩어졌습니다. 친엄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형진이에게. 우리 아들 형진아, 엄마는 너에게 죽을 죄를 졌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젖었습니다. 너를 엄마가 키웠어야 했는데 엄마가 나빴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안하단 말밖엔. 형진아, 엄마가 너를 낳고 엄마는 정말 너를 정말 사랑했다. 친엄마는 편지에 썼습니다. 형진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가난 때문이었다고, 빚 때문이었다고, 친아버지의 폭력과 바람 때문이었다고. 기저귀 값과 분유 값을 감당할 수도 없는 나는 친정에서 얻어먹이기에 바빴다. 일을 해야만 했다. 네 아빠란 작자가 맨날 집 나가서 돈도 안 벌어오고 다른 여자들 명품 가방 사주고 다니면서 만들어 놓은 빚 때문에 채권자들에게도 시달려야만 했다. 울다가 너를 보내기로 했단다. 친할머니가 형진이를 데려간 날, 안고 가는 너의 뒷모습에 나는 그날 숨이 넘어갈 정도로 헐떡이면서 울었다. 초등학교 입학하면 만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년만 기다리면 된다고. 한참 식욕 왕성한 너를 밥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이고 키우려면 돈 한 푼 없는 엄마보단 그래도 친할머니도 돈 벌고 하니 너를 더 잘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친권을 포기해버렸다. 내년이면 너를 볼 수 있는 거였는데. 하지만 형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차라리 못 키울 거면, 키우기 싫었으면 나를 찾아 연락을 하지. 왜 그렇게 구박을 해댄 건지 눈물만 난다. 유치원에서 들은 이야기. 정말 영재 소리 듣는 아이였다고. 그나마 고모가 키울 때 잘 봐준 것 같았다고.
어른만큼 똑똑하고 영특했다고. 친엄마는 울었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면서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우리 형진이 계모도 계모지만 아빠한테도 맞으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혼자 울었을까. 집에 얼마나 들어가기 싫었을까. 형진아, 엄마는 눈물이 나서 죽을 것 같다. 남들이 엄마더러 죽일년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좋다. 네가 애 죽인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무섭지 않다. 그런 말들은. 친엄마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오 씨를 직접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면회도 거부당했습니다. 내가 죽여버리고 싶어서 나도 같이 유치장에 들어가 버리려고도 했다. 아무리 기다려도 면회 거부권이 있다고. 보기 싫으면 못 본다고 안 보여주더라. 친엄마는 계속 썼습니다. 형진아, 형진아. 너무 보고 싶어서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다. 아무리 불러도 나타나지 않는 우리 형진이. 부검실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생모는 볼 수 없다고. 형체도 없이 타버린 너를, 붕대에 감아진 너를 보니 머리나 쓰다듬어주고 나왔다고. 이모부가 전해준 말이었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였는지 쇠로 맞은 듯한 몸의 일부분만 타지 않았다고. 친엄마는 펜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형진아, 엄마는 너에게 나쁜 엄마다. 미안해. 낳아놓고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엄마 천벌 받을게. 형진아, 한 번만 안아보고 싶다. 너만 한 애들을 보면 자꾸만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다. 마지막 문장. 사랑한다. 엄마는 자판이 안 보여서 더 이상 글 써주지 못해 미안하고, 엄마 넋두리만 해서 미안하고, 너를 아프게 한 그년놈들을 죽이지 못해서 엄마가 미안해. 편지가 끝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편지. 친엄마는 그 편지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형진이 엄마. 너무 가슴 아파요. 형진이가 하늘에서 편히 쉬길. 형진이는 6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초등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지 못했습니다. 어른이 되지 못했습니다. 단지 밥을 잘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진이는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렸습니다. 형진이 친엄마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매일 형진이를 생각하며, 매일 미안해하며,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들을 그리워하며, 결국 형진이는 가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친구들과 뛰어노는 곳, 그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되어 그곳에 뿌려졌습니다. 친엄마의 손으로. 형진이는 보지 못했습니다. 친엄마의 얼굴, 자신을 낳아준 사람, 자신을 사랑한 사람, 하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 형진이는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친엄마의 안전하고도 따뜻한 품을 말이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아이는 누가 지켜줘야 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웃집 아이가 맞고 있다면, 아이 얼굴에 멍이 있다면 우리는 외면해도 될까요? 남의 집 일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형진이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뺨에 상처, 목에 긁힌 자국, 스케치북에 자책. 하지만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이웃도, 할머니도 모두가 알았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진이는 죽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형진이 같은 아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맞고 있는 아이, 울고 있는 아이, 도움을 청하는 아이. 우리는 그 아이를 볼 수 있습니까? 그 아이를 구할 수 있습니까? 형진아, 이제 하늘에서는 편히 쉬렴. 그곳에서는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 홍영웅의 사건 파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형진이가 하늘나라에서는 사랑받는 아이로, 친구들과 마음껏 학교 운동장을 뛰노는 아이로 지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2의 형진이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꿈을 짓밟은 오씨. 그 무거운 죄에 비해 한낱 가벼운 15년 형량을 다 채우고 지금 여러분들 곁에 가면을 쓴 채 본인은 이제 죄를 모두 씻었다고 착각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를 지은 사람에게 회개란 것이 존재할까요? 정말 세상 일은 너무나 불공평한 것 같아서 참 씁쓸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미제 사건을 다시 세상으로 끌어내고 억울한 영혼들을 위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